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8월 30일 밤 10시 30분. 제주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그 사라진 딸은 39살의 여성 김소윤 씨였는데요. 그녀는 제주 민속오일시장 근처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던 중입니다. 평소 오후 5시쯤 되면 퇴근을 해서 친구 만나고 볼일 보고 온다고 해도 아무리 늦어도 저녁 8시 전에는 집에 오곤 했어요. 또 평소 부모님이 밤 늦게 다니는 걸 많이 걱정하시는 편이라 이렇게 연락 없이 늦게 귀가하는 일은 없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핸드폰조차 끊기는 건 전혀 소윤씨다운 행동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날따라 밤 10시가 넘도록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퇴근 후에 급한 일이 생긴 걸까 싶어서 부모는 일단 기다렸죠. 그러다 결국 10시가 넘어가면서 이거 뭔가 수상하다 싶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겁니다. 경찰은 즉시 소윤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합니다. 근무를 하고 있던 편의점에 문의를 해보니까요. 오후 4시 반 사장님과 근무를 교대했고 바로 퇴근을 했대요. 오히려 평소보다 좀 더 일찍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후의 행적이 오리무중. 핸드폰 위치 추적을 했는데 마지막 기록은 그 5일장 인근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여기를 중심으로 목격자가 없는지 수색을 하려 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밤 10시 이후부터 시작된 수사예요. 특히나 제주도는 이 지역 특성상 다들 문을 좀 빨리 닫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상가 다 셔터 내렸고요.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무엇보다 인근에 있는 CCTV를 즉각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는데 그날 끝내 소윤 씨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날이 밝았고 다음 날인 31일 아침, 주민 A씨가 한 콩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게 있었죠. 풀들이 길게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마치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간 듯한 흔적이 선명히 나 있었죠. 불길한 마음의 A씨는 그 흔적을 조심히 따라가 보는데요. 끝에는 피로 물든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고가 들어갔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안타깝게도 지난밤 실종된 김소윤 씨였습니다. 우선 시신을 좀 살펴보면 목과 가슴 부위에 총 6개의 자상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린 상황이었죠. 또 주변에는 소윤 씨의 양산이 부러진 채 다른 소지품과 함께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범인과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소윤 씨의 죽음. 사실 그녀는 평소 집과 일터만 오가면서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에 특별히 원한을 사서 범죄의 타겟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우선 그녀가 일하던 그 편의점 위치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관광지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북적입니다. 즉, 강도살인이나 묻지마 범행 같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드디어 경찰은 그 인근을 비추고 있는 CCTV를 다 수거했고 소윤 씨의 마지막 행적을 알아냅니다. 퇴근을 하고 나서 5시 30분, 소윤 씨는 5일장 인근의 한 식당에 들어가 홀로 칼국수를 먹습니다. 식사를 끝낸 뒤에는요, 바로 집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평소 그녀는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알뜰살뜰 아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집까지 걸어서 퇴근을 하곤 했고요. 마지막 위치로부터 그녀의 집까지 걸어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 그녀는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해안가 쪽 도로가 아니라 5일장 주차장 옆에 있는 농로로 걸어갑니다. 식당에서 나온 후에 딱 눈에 보이는 그냥 가까운 길인 농로를 즉흥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그녀는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저녁 6시 50분, 소윤 씨의 뒤를 쫓아가는 남성이 등장합니다.
소윤 씨가 그 기척을 느꼈는지 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더 빠르게 쫓아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소윤 씨에게 다가오는데요. 이때 그녀는 들고 있던 양산을 마구 휘두르면서 저항했어요.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도로 옆 콩밭으로 그냥 굴러 떨어졌고요. 성인 남성을 이기기엔 역부족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남자가 휘두르는 칼에 맞고 말아요. 이후 범인은 소윤 씨의 가방을 막 뒤지더니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챙겨 도주합니다. 소윤 씨는 그대로 방치된 채 범인은 현장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죠. 범행 약 5시간 후인 31일 자정, 범인이 다시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폐하려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 시신을 끌고 약 5m 정도 이동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무겁고 힘들다고 느꼈는지 바로 포기해버렸고요. 시신을 그 자리에 버려두었죠. 그리고 뒤돌아서 떠나려던 순간 소윤 씨의 핸드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성이 황급히 핸드폰을 끄더니 주머니에 챙겨서 자리를 떠났죠. 이후 근처에 주차해둔 자기 탑차를 몰고 거기서 3km 정도 떨어진 제주 애월읍 하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자, 당시 그 소윤 씨의 핸드폰 케이스에 체크카드가 같이 꽂혀 있었어요. 범인은 이 카드를 챙겼고 핸드폰은 그냥 바다에 던져버렸죠. 이어 새벽 2시입니다. 소윤 씨의 카드로 편의점과 마트 방문하더니 육포, 비오트, 딸기우유, 콜라, 닭다리 한 10만 원어치의 야식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차를 몰고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민속촌 쪽으로 향하게 돼요. 범인은 여기서 꽤 한가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여기까지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31일 밤 10시 48분 그 민속촌 주차장에 있던 범인을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그는 30살의 남성 강 씨였습니다. 피해자 소윤 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어요. 체포 당시에 조수석을 보니까 먹고 버린 야식 봉지 그리고 또 소윤 씨의 카드가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또한 범행 당시 착용했던 혈흔이 묻은 신도 추가로 발견됩니다. 그렇게 검거가 됐는데 경찰이 당신 범행 동기가 뭐였냐 라고 묻는 질문에 내가 생활고를 겪다 보니 다 돈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살인으로 챙긴 현금 10,000원 그리고 나중에 가져간 카드로 10만 원어치 야식 이게 다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살인을 했다는 거죠. 범인이 말하길 애초에 자기 목적은 그냥 가방을 뺏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피해자가 저항이 거세다 보니 자기도 당황해서 칼로 찔렀대요. 즉 이 진술은 모든 게 우발적인 범행이다 라는 주장이겠죠. 하지만요, 강 씨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강 씨가 범행 며칠 전부터 자기 탑차를 타고 이 5일장 인근을 배회하는 게 목격된 거예요. 이 모습이 CCTV에 수차례 찍혀 있고요. 게다가 며칠간 이렇게 지켜보면서 매일 오후 5시쯤이 되면 소윤 씨가 퇴근을 한 후에 혼자 걸어간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보통은 해안가 도로를 이용하니까 여기엔 오고 가는 차량이 많잖아요. 강 씨가 섣불리 어떤 일을 벌이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다 범행 당일입니다. 소윤 씨가 마침 식사를 끝내고 인적이 드문 농로로 향하는 것을 봤어요. 강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한쪽에 차를 세워두고 은밀히 소윤 씨의 뒤를 쫓았던 건데요. 자, 이 모든 게 우발적 살인이었다면 피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목격자가 없는 타이밍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애초부터 목적이 아닌가 싶은 거죠. 게다가 좀 더 생각해보면 그 사람 진술대로 돈이 필요해서 나는 그랬다, 강도였다. 그러면 그냥 협박을 해서 돈 내놔라 아니면 가방만 뺏어서 가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CCTV 속에서의 소윤 씨는 공포에 가득 찬 얼굴로 강 씨에게 막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 씨는 칼까지 미리 소지하고 있었잖아요. 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찔렀다? 그런데도 피해자를 무려 6차례나 찔렀고요. 이건 단순한 강도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공격이었죠. 사실 가장 이상한 부분은 범인이 갈취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다는 점입니다. 현금 10,000원 가져갔고 편의점 쓴 것까지 합치면 총 11만 원이에요. 이쯤 되니까 경찰, 검찰, 심지어 담당 변호사까지도 이거 강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감형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강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배 회사에서 잘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달 전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죠? 이게 또 해고된 건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강 씨가 3개월치의 월급을 갑을 받고 돌연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회사 측도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원체 동료들과 매끄러운 관계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를 찾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일을 그만둔 강 씨가 갑을한 돈 가지고 근근히 버텼어요. 근데 이것도 돈이 떨어집니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고요. 심지어 범행 이틀 전인 8월 28일에 살고 있던 방에 월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날 정도였어요. 이후 그는 잘 곳을 찾아서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공용 주차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자기의 차 안에서 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그가 재직하고 있던 택배 회사, 꽤나 급여가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만두면 생활고를 겪을 게 뻔해요. 근데 대체 왜 일을 그만둔 걸까요? 더군다나 3개월치 월급까지 갑을 할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 부분을 파헤치던 경찰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고 맙니다. 알고 보니 강 씨가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 BJ 한 명에게 완전히 심취해 있더라고요. 심취라는 건 곧 후원을 의미하겠죠.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후원금이 많아질수록 이 BJ의 특별 대우가 달라졌고요. 또 방송을 같이 보는 그 시청자들이 형님 역시 부자시네요. 오늘도 통 크다. 막 이런 부러운 듯한 멘트를 날리니까 괜히 우쭐해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강 씨는 방송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점점 커지는 것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또 이게 중독돼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해야 했고요. 처음에는 10만 원도 손이 덜덜 떨렸는데 좀 지나니까 10만 원 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칭찬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30만 원, 50만 원, 그러다 많게는 모르겠다. 막 200만 원까지 투척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끝내 그는 대출을 받습니다. 5,500만 원이라는 돈이 손에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BJ에게 선물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역캠 방송 특성상 후원금이 많을수록 회장님, 큰손 이런 대우를 받죠. 그러면서 강 씨도 실제 2020년 초에 해당 BJ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게 기대했던 대로 발전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 더 어떤 연인 관계로 좀 나가길 바랬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만남을 통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금액, 또 선물을 주는 거물급 시청자들이 많다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돈은 떨어져 갔고 자기는 또 큰 돈을 후원하지 못하니까 어딘가 BJ의 관심이 떨어지는 듯해요.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는 그 택배 회사에 취직을 한 거예요. 고된 일이었고 또 일하는 시간도 길어요. 월급은 나쁘지 않았는데 또 문제가 있었죠. 자기가 너무 바쁘니까 이 BJ의 방송을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싫었던 그는 결국 3개월치의 급여를 갑을 받고서 잠적해버린 거예요. 와, 일반 사람의 생각 회로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면서 돈은 고스란히 BJ에게 바쳤고 존재감, 자신감 막 회복했겠죠. 근데 정작 자기는 생활고에 시달렸고요.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그의 진짜 강도살인의 동기가 후원할 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분석도 존재해요. 사실 그에게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맨날 타고 다니던 탑차요. 정말 돈이 필요했다면 그 탑차를 팔거나 아니면 그냥 택배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범행 동기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분석입니다.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한 범죄 분석 전문가는 강 씨의 범행 이면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했습니다. 자기는 생활고에 빠지면서까지 그렇게 후원하고 헌신을 했는데도 이 BJ로부터 원하는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 급기야 그 BJ를 넘어서 여성이라는 존재에게 어떤 분노를 느낀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기가 애초에 여자들한테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 BJ 역캠에 빠졌고 이렇게 생활고에 빠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 거죠. 왜곡된 사고방식인데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추정일 뿐이에요. 여러 의문점 속에서도 강 씨는 생활고 외에 다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도살인, 사체은닉,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그를 검찰에 송치해요. 2020년 12월에 이제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범인이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정작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재판부도 이런 태도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정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강 씨, 너 이거 우발적인 범행 아니잖아. 계획적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강 씨는 곧바로 항소했어요. 거기에 유족들 또한 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물론 그에게 배상할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요. 막 사과도 안 하는 이런 뻔뻔한 태도에 좀 책임을 묻고자 한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강 씨의 항소는 기각이 되고요. 2021년 6월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피해자 김소윤 씨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한결같이 기억합니다. 소윤 씨는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가정 형편이 힘들어진 상황이었는데도 하루 5시간씩 꾸준히 알바를 했어요. 또 거기에 교통비라도 아껴보고자 걸어서 퇴근을 했고요.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미래를 대비하면서 7개의 자격증을 취득해뒀습니다. 특히나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대요. 점점 나이가 드시는 부모님을 자신이 더 잘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죠. 그런 소윤 씨의 소중한 미래는 범인 강 씨에 의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제주 서부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 귀갓길을 조성했습니다. 또 CCTV와 예방시설을 확충했어요.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범행을 뉘우칩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후회가 진심이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그만큼 평생 차디찬 철창 안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 2월 7일 울산에 살고 있던 26살의 여성 이 씨는 홀로 제주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설레는 제주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맛집이나 관광지도 기대되지만 무엇보다 어디에 숙소를 잡느냐가 중요하죠. 그녀가 머물게 될 곳은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쏘쏘 게스트하우스.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반 호텔에 머무는 것보다 이렇게 여행객들끼리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선호도가 부쩍 높아졌는데요.
이 씨 또한 그런 새로운 경험을 도전해보고 싶었고 체크인을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이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투숙객들을 만나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8일부터 그녀의 행방이 묘연해졌죠. 울산에 있던 가족들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었고요. 기다리다가 이틀이 지난 10일, 제주도에 놀러간 딸이 연락 두절이에요.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장 먼저 이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게스트하우스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펼쳐나갔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하루 만인 2월 11일, 이곳 옆에 위치한 폐가에서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안타깝게도 실종된 이 씨였어요. 부검 결과 그녀의 목이 졸려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목 부위에서 출혈과 함께 갑상선 골절이 확인되었고요. 근데 더 끔찍하게도 이 씨의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 이 씨의 사망 사건은 분명한 타살입니다. 그것도 납치살인으로 보여요.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그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숙소에서 그 파티가 있었잖아요. 파티가 끝난 7일 밤 그리고 다음 날인 8일 새벽 사이에 그녀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조사를 하던 경찰,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떠오르게 되죠. 바로 이 씨가 묵었던 그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이자 그날 밤 파티를 주최했던 32살의 남성 한정민 씨. 사실 굉장히 수사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한정민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한 씨가 황급히 제주를 떠나서 완전히 잠적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신고가 접수된 당일인 2월 10일에 경찰이 게스트하우스 들렸죠? 그리고 그 한정민에게 이 씨의 행방에 대해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요. 경찰이 좀 둘러보고 나서 돌아가자마자 곧장 육지로 가는 티켓을 사서 제주도를 떠났던 겁니다. 수사가 점차 진행이 될수록 이 한정민이란 사람이 이 씨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증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선 이 씨의 연락이 끊긴 시점인 8일입니다. 그녀가 제주도에서 차량을 렌트했거든요. 근데 그 차량과 짐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정황이 확인돼요. 그리고 감식을 해보니 차량 내부, 이 씨의 가방, 그리고 이 씨의 핸드폰에서 제3자의 지문이 검출됐고요. 지문이 누구 거였을까요? 당사자는 바로 한정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씨의 그 입을 막고 있던 청테이프에서도 한정민의 지문이 나왔고요. 결정적으로 이 씨의 몸에 한정민의 타액까지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제3자의 DNA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한정민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한정민은 왜 그날 처음 만난, 그것도 자기가 근무하는 그 숙소의 손님으로 찾아온 이 씨를 살해하게 된 걸까요? 두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이였거든요. 범행 동기를 조사하던 경찰은 한 가지 흥미로운 걸 알아냅니다. 이 한정민이 과거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었어요. 이 씨가 살해되기 불과 반년 전인 2017년 7월, 한 씨는요, 여성 투숙객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와, 이렇게 증거, 정황, 게다가 동종범죄 기록까지 나오면서 한정민은 이 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증언이 더해집니다.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황당한 상황이 많았는데요. 우선 한정민은 게스트하우스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하는 거의 사장 같은 존재였어요. 소유주로부터 수익을 일부 나눠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었죠. 실제 직원들은 한정민을 사장님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용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가 유독 여성 직원들이 한 달도 채 일하지 못하고 계속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한정민은 여직원들이 머무르는 공간을
자신의 방과 바로 이어진 통로에 마련해줬어요. 그러니까 한정민이 자기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직원들이 사는 공간을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별도의 문도 가림막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직원들은 옷을 갈아입을 때나 또는 잠을 잘 때도 불쑥불쑥 사장님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요. 또 아주 편하게는 그냥 속옷을 널어놓을 수도 있는데 이것조차 신경 쓰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직원들이 사장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정민의 대답은 담요로 그럼 가려 이것뿐이었어요. 과거에 일했던 한 여직원은 잠을 잘 때면 종종 한정민이 뭔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꼈다고도 진술합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해요? 여기에 더해 한정민의 지인 역시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어요. 이 한씨 초대를 받아서 친구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당사자도 2층 직원들, 여직원들 공간을 보고 뭐 이렇게 해놨어 하고 놀랐다고 해요. 정말 문도 없이 두 공간이 그냥 이어져 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또 지인은 이 한정민이란 사람이 평소에도 여성들을 좀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다고 묘사했는데 그럴 때마다 야, 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조심해라 라고 주의를 줬지만 끝내 이런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자, 다시 사건의 증거를 살펴보면 이 씨의 시신에서 한정민의 타액이 나오긴 했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성범죄의 흔적까지로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정황상 그가 어쩌면 이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그러니까 아직 실종 상태일 때 한정민이 보인 행보는 너무도 뻔뻔합니다. 자기는 분명 살인을 저질렀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SNS에다가 연일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라는 막 게시글을 업로드했죠. 또 지인들과 태연히 식사 자리를 가졌고요. 근데 이때 또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지난 7일에 여성 투숙객이 한 명 왔는데 침대에서 구토를 하고 도망갔어. 글쎄요, 여기서 그 여성 손님은 이 씨를 암시하는 거겠죠. 그러고 보면 한 씨는 이 씨 실종에 묻지도 않은 말을 막 자기가 해놓는 아주 수상쩍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 모든 행동이 한정민이 자신만의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얘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급하게 육지로 도망가서 잠적해버린 한 씨, 이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경찰은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결국 2월 13일 공개 수배를 진행합니다. 한 씨의 행적을 추적했죠. 일단 공항 CCTV에서 발견됐습니다. 10일 저녁 8시 35분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근데 이 CCTV를 보면요, 또 막 누군가 밝게 웃으면서 통화를 해요. 너무 뻔뻔하죠? 혹시 이 통화 상대가 뭔가 조력자가 있는 건 아닐까 했지만 조사 결과 통화 상대는 그저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예전에 묵었는데 친분을 유지하는 과거 투숙객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어쨌든 저녁 9시 53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한정민은 이후 지하철을 통해 안양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역 인근에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고요. 11일 새벽 6시 20분쯤 수원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게 확인돼요. 이게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의 마지막 행적이었죠. 한정민이 도주 과정에서 다 현금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카드 기록을 통한 추적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경찰이 딱 생각을 했을 때 한정민의 연고지는 사실 부산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도 안양 갔다 수원 갔다 행적이 끊겼죠? 그렇다면 한정민은 앞으로도 전국 어디로든 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한정민의 행적이 다시 확인되었죠. 2월 14일 그는 천안시 동남구의 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스타킹으로 목을 맨 모습이었죠.
추후 CCTV를 확인해 보니까 12일 오후 3시 한 씨가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스타킹을 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뒤를 따라서 여성 한 명이 같은 객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조사 결과 그녀는 성매매 여성이었죠. 그녀가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될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그런 건 아니고요. 해당 여성의 방문 외에는 한정민을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13일 오후 그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다시 모텔로 들어갔고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게 모텔 화장실에서 죽음을 선택한 한 씨, 타살의 혐의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공개 수배가 내려지고 또 수사망이 이렇게 좁혀오니까 큰 부담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당시 현장에는 한정민이 입고 있던 검정색 점퍼, 빨간색 티셔츠, 그리고 현금 17,000원, 그리고 유심히 제거된 핸드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거를 통해서 이 씨를 왜 살해했는지 그 동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증거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유서조차 없었고요. 그렇게 그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실 여기서 정말 억울한 건 피해자 유가족일 겁니다. 분명 이 씨 소지품에서 나온 한정민 지문도 있고 과거 행적 또 도주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범인인 게 확실하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 한정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씨 살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죠. 범인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처벌을 받을 사람은 없는 씁쓸한 상황입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하고 5일 뒤인 2월 13일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폐업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한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제주도 내에서 투숙객들의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들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라는 기사에 아무래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취소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제주를 찾은 여행객, 특히나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주도에서 유사한 사건이 몇 건 더 벌어졌어요. 2018년 5월 10일이었는데 서귀포시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술에 취한 20대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또 다음 해인 2019년 11월에는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여성 투숙객의 방에 강제로 침입해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발생했고요. 이 일련의 사건들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진이 일으킨 범행이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더 소름 돋아요. 자기 숙소에 놀러온 손님에게 주인이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린 거니까요. 이렇게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 업계는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행여나 게스트하우스의 방식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유스호스텔 같이 좀 더 저렴하고 또 젊은 여행객들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니까요. 근데 유독 제주도에서만 이러고 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사건이 터진 후에 제주도시는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였어요. 그리고 몇 가지 대책도 내놨죠. 그중 한 가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전인증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숙박시설과 주변에 CCTV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고요. 또 범죄 예방, 법규 준수, 위생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숙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시 제주도의 수많은 게스트하우스 중에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은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지금은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외국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치안에 있어서는 좀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평가를 받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통계와는 별도로 개개인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는 정말 안전한 국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아? 라는 안일한 생각이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계속 양산하는 건 아닌지 철저한 객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지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